이제 동영상 다 봤지요? 대답 좀 하고 살자. 예. 근데 아침 좀 먹고 다니자. 이래서 우리가 쌀을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쌀 소비가 안 되잖아. 지금 54kg에서 잘못하면 50kg 이 벽이 깨질 거예요. 40kg대로 갈 것 같아. 그죠? 걱정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뭐 할 건지 답이 딱 나오죠. 그죠? 그 이미자 선생님의 뭐의 일생? 오늘은 우리는 이미자 선생님의 배의 일생에 관해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그 이미자 선생님 여자의 일생에서 노래 가사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봐봐. 너무 올드해서 잘 모르겠어. 그 배의 일생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배의 일생은 중만생종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7, 80일이다. 그런데 영양생장기와 신장기 너무 이쪽으로 갔다. 영양생장기와 신장기, 생식생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는 등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이 시기를 뭐라 한다? 영양생장기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키가 아까 많이 크는 시기가 있었죠? 줄기가.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신장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꽃을 피웠죠? 꽃이 피면서 뭘 했어요? 수분과 수정 과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알맹이가 커졌잖아. 그걸 뭐라 한다? 등숙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영양생장인이 vegetative growth stage 이렇게 하고, 신장기는 커진다 elongation stage, 등숙기는 ripening st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크게 보면은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신장기가 함께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수업 2학기까지 듣고 나면 요 신장기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 적어도 강의는 뭐 하고 여러분들 한 3시간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 그래야 배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다 뭐 합니까? 잠자겠지. 힘드니까. 그죠? 자, 어쨌든 한 알의 종자가 파종을 한 이후에 뭘 했다? 발화를 했다. 싹이 났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를 심었는데 1000배가 정수가 됐다. 늘어났다. 그죠? 한 알이 1000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느냐? 아니더라 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라오는데 엄마 아빠가 뭘 해줬다? 음식을 해줬잖아. 먹여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왔잖아. 키도 크고 체중도 늘어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배에 있어서는 영양분이 있더라. 어떤 영양분이냐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식물 또는 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필수 원소를 뭐라 했죠? 필수 원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매크로 뉴트리언트 몇 개? 9개. 그 다음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몇 개? 7개. 도합 합쳐서 16개죠. 그죠? 이게 이제 리비가 제창한 16대 원소론입니다. 그죠? 이것은 매크로는 대량 원소 또는 다량 원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는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느 용어든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이 16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촌에서
스피커로 이장님이 가마 타고 우리 동네 새색시 시집 온다. 촌 스피커 가마. 이렇게 하면 대량원 서곡이죠.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는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거 혹시나 이제 야,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전혀 다 까먹었다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C는 카본, 탄소, 수소, H, 산소죠. 그죠? O는, N은 질소, 그 다음 S는 황, P는 인, K는 카리 또는 칼륨, 그 다음 CA는 칼슘, MG는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물 또는 식물이 많이 요구한다. 그죠? 근데 요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는 요 B입니다. B. 붕소, Cl은 염소, 소금, NaCl 하죠. 그죠? 소금. 그 다음에 요 Cu는 구리예요. FA는 철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있죠. 그죠? 아, 그렇잖아. 피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색깔이 나요, 이게? 지금 어떤 색이에요? 아, 보라고. 자, 각자 피 혈관 한번 보라고.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잖아. 근데 피가 붉어요, 파란색이에요? 붉습니다. 확실해? 한번 뭐 확실해 하면 답을 못해. 피가 붉다고? 푸르잖아. 그죠? 그럼 왜, 이상한데? 파란색인데 왜 붉을까? 이 철분 때문에, 어디 갔나? 철분 때문에 그랬대. 철분 얘가, 표준말로, 얘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뭐가 된다? 산화철이 돼서 붉은색, 적셔 레드 컬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벼에 있었어도 뿌리에, 나중에 뿌리가 이렇게 토양 속에 있다. 그러면 줄기를 타고 잎에서 O2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뿌리까지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철분이 있으면 얘가 뿌리 컬러가 붉은색이 돼. 그걸 소위 산화된 철에서 산화철 피막이라 피막. 껍질이 붉은색으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철분이다. 그 다음 M에는 망간, MO는 몰리브덴, Z에는 아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필수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실리적이죠. 뭐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좀 이론적이고 요즘 좀 실리적으로 가긴 합니다만 이 SI라는 게 있어요. SI. 요 규소적이죠. 그래서 규소인데 SiO2 형태로 규산의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규산이라고 해요. 얘가 벼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이 약 15%의 요 껍질 있잖아. 요 껍질. 그죠? 요 껍질에 한 15% 들어있는 거예요. 규산이. 그럼 얘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식물 세포는 어떻게 생겼나요? 맨 바깥에 뭐가 있죠? 세포벽이 있죠? 그 안에 세포막이 있죠. 그죠? 요 세포벽을 구성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러니까 여기 섬유소인데 섬유소가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요 리그닌하고 헤미셀룰로스 구성 성분에 여기 코팅하는 역할. 가장 핵심이다. 이게 뭐냐? 유리예요, 유리. 유리 원료. 근데 여러분들 백사장에 가면은 그 해수욕장 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그게 이 규소예요. 근데 과거에는 규산질 비료 해서 이것을 토양에 미리 이제 4년 내지 5년마다 처리를 했어요. 비료로 줬다고. 근데 요즘은 이걸 액성으로 만들어서 액체로 해서 이 병이 좀 오겠다. 비가 많이 내린다 할 때는 딱 비 오고 나서 스프레이 하면은 약간 이걸 뭐라 했죠? 잎에서 엽신이라 했죠. 그죠? 엽신을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병 발생도 줄고 잎이 질소를 많이 준다든지 했을 때 잎이 이렇게 늘어지잖아.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도복도 방지하고. 그래서 이 규산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17대 원소로 해서 포함시킵니다. 굳이 16대 원소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실리적으로 해서. 나도 뭐 한다? 나는 16대 원소 고집하지 않는데 17대 원소다. 됐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6대 원소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17대 원소에 의존이라고 보다는 기반해야 된다. 기초로 해서 모든 걸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화분과는 대체적으로 이 규소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발화를 했다. 발화하는 조건은 통상적으로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이면 발화를 하느냐 하면 10도씨 이상이면은 우리 자포니카 배는 발화를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이 롱그레인 있잖아. 우리는 이 미디움 타입이죠. 롱그레인은 보통 12도씨에서 발화를 해요. 발화 최저 온도라고 그러죠. 이것을 발화 저미네이션 미니멈 로우 템퍼레처 이렇게 해야 되겠지. 12도, 10도씨입니다. 근데 발화하는데 가장 최적의 온도는 몇 도씨냐? 30도씨 내외예요, 사실은. 이 정도 온도에서 발화를 가장 동시다발적으로 잘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화하는데 온도가 이런데 그럼 왜 뭐 발화 10도, 12도 이게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그 최적 온도라고 얘기하죠. 최적 온도. 그 다음 발화하는데 최고 온도가 있어요. 45도도 있고 42도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발화하는데 최고 온도다 해서 최고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뭐 50도까지도 발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얘들이 오히려 죽어버린다. 그래서 발화 최고 온도. 발화 범위는 통상적으로 10도에서 45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일반 이제 농가에서 발화하는데 30도씩 이렇게 하면은 히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월경에 이 싹을 틔운다. 싹틔우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실온에 놔두면은 온도가 몇 도냐 하면 그때는 한 18도, 25도 요 사이라. 한 20, 한 2도 요렇게 밖에 안 돼. 그럼 발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가 템퍼라. 자, 10도씨, 15, 20, 25, 30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발화 소요 시간 또는 뭐 데이라고 하면 되겠죠. 발화하는데 10도씨에서는 얼마나 걸리냐면 통상적으로 한 20일 정도 걸려. 20.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온도하고, 그죠? 온도하고 발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반비례 관계 있죠? 그죠? 발화 시간.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는 구간을 점을 찍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발화 소요 시간은 또는 발화 소요 일수는 온도와 반비례한다. 역의 상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의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역의 상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여러분들 통계하기 전에 미리 용어는 하나 잡고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파종을 했어요. 그런데 파종을 하면 얘가 뿌리가 이제 처음에 종자에서 하나 나왔다 했죠. 요걸 뭐라 한다? 종근이라 한다 했죠. 그죠? 영어로 하면 세미날 루시라 한다. 그 다음에 초엽이 나오고 1엽, 2엽은 서프 모양으로 생겼고 3엽, 4엽, 5엽 이렇게 자라나온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잎이 나오고 또 새끼를 친다 했죠. 그죠? 이 새끼를 소위 분할을 한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양분이 필요하다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재배적으로 볼 때 양분을 언제 주는 것이 좋느냐 하는 얘기예요. 언제? 필요할 때 줘야 되겠지.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런 이런 경우가 있잖아.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아침을 안 먹었어. 그 11시부터 배 꼬라락꼬락 해. 그죠? 그 1시 돼서 여러분들 밥 주면 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경험 안 해봐서 몰라? 밥이 안 넘어가. 식욕이 없어. 배 고플 때, 고플려고 할 때 줘야 돼. 먹어야 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는 비료. 이것을 이제 기비라고 해요. 기비. 영어로 하면 베이설 fertilizer. 말하고 미국에서는 starting fertilizer 이런 용어로 씁니다. start. 맨 처음 출발하는 비료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어요. 자, 요때 비료를 주고, 그런데 요때 주는 것은 이 새끼 칠 때 양분이 소비가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새끼를 이렇게 또 많이 쳐. 많이 치면, 여기도 양분이 요 정도 소비가 됐는데, 여기 또 필요하잖아. 계속 새끼를 많이 쳐가잖아. 여기 와서는 맥시멈 틸링 스테이지니까 이만큼 새끼를 많이 쳐서, 그죠? 그래서 양분이 필요하다. 그럼 요때 주는 시기를 요 새끼 많이 치라고 주는 비료를 뭐라 하면 되겠다? 새끼 비료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분을, 을자 틸러를 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을 비료. 이해됩니까? 분을 비료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새끼를 많이 쳤어. 많이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신장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유수가 어린 이삭이 형성된다 했죠. 그죠? 페니칼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유수 형성기가 딱 시작되면 이 이삭이 개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요만큼 자라고, 이쯤 되면 이만큼 자라고, 이쯤 되면 이만큼 자라고, 이쯤 되면은 잎집에서 이렇게 출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요쯤 되면은, 요 시기면 요게 잎집이 볼록하게 됩니다.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볼록하게 돼. 요렇게 이삭이 요 안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 이삭이. 요걸 이제 수인기라고 해요. 수인기. 그러면 여기 이제 출수를 했죠. 그죠? 예, 출수기. 헤딩 스테이지. 출수를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이 이삭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개수 나달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유수가 형성되는 요 시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그 시기, 며칠 상간, 그 5일 상간에 여기서 요 개수가 다 결정이 돼. 그럼 요 시기, 요걸 나달수를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요때 주는 그럼, 요 이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주는 그럼을 이삭그럼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폈다, 출수를 했다. 그 이후의 시기는 어떤 시기죠? 등숙기죠, 그죠? 등숙기에는 엽신이 또는 잎집이 뭘 많이 해야 광합성을,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을 많이 해야 여기에 동화산물, 소위 이 당이 이삭으로 많이 전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분을 이렇게 쌓이잖아.
그러면 이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뭔가 필요하겠죠. 그때 또 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때 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 부르면 될까? 알맹이가 커지는 그림이잖아. 그래서 요걸 알그름 이렇게 말합니다. 알그름. 그러면 비료는 총 몇 번 줘요? 이 스타팅 퍼틸라이저 기비로 맨 처음에 한번 줬죠. 그 다음에 새끼 많이 치라고 이제 분을기 두 번째 줬죠. 그 다음 유수 형성기 때 이삭이 커지라고 알맹이 많이 달라고 세 번째 줬죠. 그 다음 이제 등속이 잘 되라고 알그름 줬죠. 그럼 몇 번 줘요? 비료를? 4번 줬잖아. 4번. 야, 이 너무한 거 아이가? 1번, 2번, 3번, 4번 줬어요. 자, 기본만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합니다. 오늘은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한. 일단은 4번 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비료를 주려고 하니까 귀찮잖아. 그죠? 아,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어때요? 아니, 비료 그냥 이 스타팅 퍼틸라이저 한 번에 그냥 줘보면 안 되냐 이 말이지. 그죠? 그럼 한 번에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비료가 여기서 다 먹어버리, 얘들이. 이점에서 다 먹어버리. 그럼 이때 먹을 애들이 비료가 부족한 거야. 양분이. 그죠? 그래서 나온 비료가 빨리 이렇게 녹아 나오지 말고 비료가 그래듈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녹는 릴리징 되어 나오는 비료를 하면 안 될까? 일명 완효성 비료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료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분들이 귀찮아해. 2번, 3번 주라니까. 그거 한 번만 주고도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비료에서 취업하면 뭐 한다?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뭐, 남해화학, 경기화학, 많이 있죠, 그죠? 비료회사들 가면.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예요. 그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깥에 천천히 이렇게 녹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코팅을 해야 돼. 코팅제가 비싸요. 이 코팅 하는 게 비싸. 그래서 일반 비료 20kg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4만원 정도예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다운시킬 수 있고 비료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해화학, 경기화학 가면 연구소 쪽에 가면 뭐 석박사 정도 하면은 여러분 이런 연구를 하게 되겠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비료를 우리 다 줬죠, 그죠? 그러면 이 배열을 재배하는데 이 아까 16대 원소, 17대라 했죠, 기소까지. 이 다 줘야 되느냐? 안 주더라. 뭐만 주느냐? N, P, K. 요 3개만 줘요. 그러니까 요거 비료 1대 원소, 2대, 3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5번째.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NPK만 줘요. 근데 지금 농촌진흥청에 흑토람이라는 데 있어요. 요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은 내가 경작하고자 하고는 논에 그 필지의 양분, 토성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하겠다면은 토양을 꽃삽을 가지고 20cm 적어도 3군데 정도 파서 이렇게 건조시켜 가지고 뭐 한다? 토양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해서 어느 성분이 얼마큼 있다 하면은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부족하다. 요걸 얼마쯤 줘라, 얼마쯤 줘라. 다 계산해서 나와요. 우리나라의 농업 연구가 세계적인 탑 수준입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요 NPK를 준다. 그러면 얘들은 안 주나요? 얘들은 통상적으로 안 줘요.
왜? 토양 속에 많이 있어. 근데 토양이 만약에 모래땅이다, 사토다. 여러분들 토성 분류를 했죠, 그죠? 여기 나오나? 토성자 한번 가볼까요? 자, 가운데가 양토라고 가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사토다. 여기는 식토다 가정하면 식양토. 요거는 사양토. 이렇게 구분하죠? 자, 양토가 기준이라고 하면 벼 재배는 양토에서 식양토 요 사이에서 주로 재배한다. 그래야 물도 너무 빨리 안 빠지고 양분도 홀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힘이 크다. 근데 사토에 가면은 어때요? 배수가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양분들이 용탈이 심하다 이 말이죠. 지하수로 흘러가 버리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용출이 되어버려요. 누수가 될 때 같이 따라 나간다. 그래서 이 양분 NPK라든지 저런 무기 성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다 용출이 되어 나가. 그럼 모래 땅에서 만약에 벼를 재배하면은 이 비료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이건 추가로 다 줘야 됩니다. 미량원소도. 이 미네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벼 재배할 때 모래 땅에 재배하면은 낭패 본다. 그럼 모래 땅에는 뭘 재배해야 될까요? 뿌리를 주로 지하경을 이용하는 거. 지하 뿌리. 뭐가 있나요? 땅콩, 감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 사토에 재배하면은 오히려 유리하다. 근데 양분은 부족하니까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 근데 화학 비료로 공급해 주면은 바로 녹아서 어떻게 돼요? 비 오면 싹 설려 내려가죠. 그래서 양분을 홀딩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물질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사토가 있다면 그게 퇴비죠. 퇴비. 영어로 하면 컴포스트. 이 컴포스트가 뭘 해요? 유기물, 바깥에 낙엽, 나무 가지, 나무 뿌리 이렇게 부식된 거, 이런 애들이 이 양분들을, 이 미네랄들을 잡는다 이 말. 그러면 비가 오나 아니면 다른 환경이 변해도 크게 이렇게 용탈이 쉽게 안 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CEC 들어봤죠, 그죠? CEC. 이 토양학 시간 한다는 얘기. 지금 토양학 강의가 되는데, cation, exchange, capacity.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죠. 플러스 이온, exchange. 변환 능력이라. 그러면 유기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 플러스 이온,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 또 뭐 있노?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이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모래 알마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얘들이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존재를 하다가도 비 내리면, 담수를 하게 되면 싹 설려 내려가 버린다. 그걸 용탈이라 그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물마다 적지가 있다면, 재배 적지, 어디에서 재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토성이 어느 거냐. 토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비료는 이제 NPK가 기본이고,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까지. 요거는 칼슘은 석회라고 하고, 마그네슘 고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주고, 잎의 상태를 봐서 양분이 부족하다, 어떤 양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요걸 추가로 이제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가을쯤 되면 이때 등수기죠, 그죠? 알맹이가 찰 때, 이때 잎이 이 반점이 생겨. 참깨 씨앗처럼. 이게 일명 깨시 무늬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사토라든지 물이 배수가 너무 잘 빠진, 물이 잘 빠지는 이런 곳에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그 외에 원인이 뭐냐? 미네랄 부족해서, 미량원소 특히 이런 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미네랄을 추가로 살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토양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잎에, 엽신에 직접 다이렉트로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료는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이 기비로 보면은 NPK, P2O5 형태죠. K2O 형태죠. 요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배 재배는 9kg, 8kg, 7kg 요 정도 줍니다. 뭐당? 시바르당. 시바르가 뭐죠? 10R가 뭐죠? 300평이죠.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죠? 면적에 관해서 또 잊어먹었구만. 자,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가 가로 1m, 세로 1m를 보면, 자, 우리가 R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 국제적으로. R라는 단위는 가로 10m, 세로 10m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논 면적이 작기 때문에 10R, 요거의 10배죠. 그죠? 그럼 요거는 33m, 30m 정도 약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 평으로 하면 이게 1000제곱미터가 3.3을 나누면 됩니다. 한 평은 1.8m, 1.8m가 3.26인가 그런데 3.3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평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요거는 300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단위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헥타르를 써. 헥타. 헥터는 1000이죠. R의 1000. 헥은 100이죠. 그죠? 요거의 100. 그러면 100R. 그죠? 100R는 요거의 몇 배? 100배죠. 100배면 뭐예요? R는 100제곱미터죠. 10m 곱하기 10m. 10m 곱하기 10m, 여기 100인데, 요거 100배면 뭐예요? 100 곱하기, 요렇게 되겠죠.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자, 100에다가 또 100을 곱하면 요렇게 되겠죠. 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00제곱미터를 이제 평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평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3.3으로 나누면 약 3,000평이 된다. 이 말이에요. 3,000평. 그래서 산을 얘기할 때는 1정보 이런 말을 써요. 그럼 1헥타르. 그죠? 국제 단위는 1헥타르당 수량이 얼마다. 아니면 비료를 얼마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시바르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 300평 기준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00평당 비료를 질소 기준 9kg, 인산 8kg, 카리, 칼륨은 7kg. 이렇게 시비를 한다. 비료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비료를 그러면 아까 기비로 줬고, 분을비로 줬고, 이삭그름으로 줬고, 알그름으로 줬죠. 그죠? 그 한 번에 다 안 줬죠. 나누어 준다. 나눌 분, 그걸 분시라 합니다. 분시. 스프릿 퍼틸라이제이션이에요. 스프릿.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귀찮고 힘드니까 한 번에 주자 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게 어떤 그림이다? 완효성 비료다. 그죠? 그 완효성 비료는 한 번만 주면 돼. 근데 상황 보고 후반기 생육이 조금 안 좋다. 잎색이 좀 노리끼리하다 하면은 그때 추비로 주는 거예요. 더해서. 더할 추자, 추비. 알그름으로 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비로 총 주는 양이 9kg, 8kg, 7kg인데 요 질소는 어느 정도 주느냐 하면 절반 4.5kg 정도를 요 기비로 스타팅 퍼틸라이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인산은 뭐냐 하면은 추비로 못 줘요. 어떻게 준다? 전량 기비로 준다 이 말이죠. 요거는 전량 기비 100%. 그 다음에 요 카리는 과거에는 기비로 다 줬어. 이렇게 인산하고 질소 절반하고 다 이때 줬어요. 파종하기 전에 줬는데 요즘은 이게 아니더라. 후반에 카리가 필요하더라 해서 요 기비로 70% 주는 거예요. 그러면 7, 7이 49, 약 5kg죠. 그죠? 시바르당. 약 5kg를 주고 나머지 2kg를 언제 주느냐 하면 유수가 형성되는 요 시기에 준다. 뭐하고? 질소하고, N하고, K하고. 그래서 요걸 요즘 나오는 말로 NK 비료, 이런 것들이 나와요. NK 비료.
질소하고 칼이 칼륨 비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질소를 절반 9kg 절반에 4.5kg 줘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나눠줘야 되잖아. 필요한 시기에. 그죠? 그럼 여기다가 30%, 20% 여기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20% 주고, 여기 20% 주고, 여기 10%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양분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알그름은 생략해요. 잘 안 줘. 그래서 50 주고, 30 주고, 20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30 주려고 하면은 9kg에 상고 20질 2.7kg의 질소를 줘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니까 9kg에 20%니까 298, 1.8kg죠. 그죠? 1.8kg의 질소하고 칼리는, K는 30%죠. 그죠? 뭐에? 7kg에 30%니까 37이 21, 2.1kg의 칼리를 이때 언제? 유수 형성기 때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비료를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혹시 부족하면 어느 때 준다? 잎 상태를 봐가면서 준다. 그래서 잎 상태가 어떨 때? 잎이 엽신 기준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했죠. 그죠? 이게 황색으로 황화가 된다든지, 그죠? 원래 초록색 그린을 띄어야 되죠. 그린을 띄어야 되는데 옐로우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러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 그때 이제 추가로 주는 거라. 그때는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토양 속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냥 위에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으로라든지 위에서 이렇게. 그래 영어로 하면 이걸 탑 드레싱이라고 그랬다. 위에서 드레싱이라는 거는 이렇게 펼친다 이 말이죠. 위에서. 그죠? 그래서 탑 드레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드론을 가지고 많이 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이만큼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비료 주는 것까지 오늘 다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돼? 좀 어려워? 자, 일단 자르고.